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힘이 됩니다. 그날을 사람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라 불렀다. 가을밤, 한 임산부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에는 막산 채소와 과일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누군가의 눈이 오래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는 것을. 낡고 허름하지만 실내만큼은 정갈하게 정리된 은혜원. 교복 차림의 중학생 민동주는 그날도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사이 그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멈췄다. 3살,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커다란 눈으로 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모습. 알 수 없는 끌림이 동준을 붙잡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 대신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송혜윤이에요. 그 순간 동준의 가슴 깊은 곳에 잊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새겨졌다. 세월이 흘러 동준은 군에 입대했다. 거칠고 삭막한 훈련소 생활 속에서도 그가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은 고아원에서 찍었던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낡은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서툰 글씨체의 편지와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있었다. 오빠, 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오빠가 준 목걸이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선물 하나 만들었어요. 오빠가 날 잊지 않았으면 해요. 동준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이 건네주었던 작은 장식품을 혜윤은 아직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혜윤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구나. 밤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편지를 군복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 작은 종이와 목걸이가 거친 군 생활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해주었다. 세월은 흘러 혜윤은 고아원에서 퇴소할 나이가 되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쥔 날, 그녀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지만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만큼은 든든했다. 이거 차고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니야. 혜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교문을 넘어섰다. 풋풋한 캠퍼스의 공기, 강의실을 오가는 발걸음, 웃으며 떠드는 동기들의 모습.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텅 빈 방 같았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면서도 손끝은 늘 목걸이에 닿아 있었다. 오빠,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줄 거야. 그러나 그 속엔 여전히 소녀의 순수함과 여인의 설렘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19살이 된 혜윤. 대학 기숙사에서 더는 머무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날, 그녀는 막막했다. 그 순간 동준이 나타났다. 혜윤아, 이젠 내가 내 집이야. 나랑 같이 살자.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날.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빠, 나 임신했어. 깊은 침묵이 흐른 뒤 동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우리 잘 지켜내자. 그러나 임신 8개월 차가 되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혜윤에게 불행이 닥쳤다. 골목길, 갑자기 돌진한 차량, 눈부신 전조등. 비명과 함께 장바구니가 도로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목격자들은 입을 닫았다. 진실은 곧 은폐되었고 기록에는 사망이라 적혔다. 하지만 혜윤은 죽지 않았다. 혼수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아이만 홀로 낯선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혜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동준은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서류에는 사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납골당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혜윤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러나 집안은 차갑고 냉정했다. 체면을 위해 서둘러 결혼을 요구했고 신부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상대였다. 그는 결국 굴복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결혼을 앞둔 전날 밤 동준은 몰래 병원을 찾아갔다. 정관 수술을 해주십시오. 의사는 놀라서 되물었다. 신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그런 결심을? 동준은 굳은 얼굴로 답했다. 내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터지는 환호와 박수 속에서 그의 눈빛은 얼어붙은 채 공허했다. 세월은 흘러 동준은 어느덧 60살.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았다. 어느 여름날 회사 복도를 지나던 중 한 여직원이 무심코 머리를 묶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그녀의 귀에 멈췄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미묘한 형태. 오직 자신의 집안 여자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저건 우리 집안의 표시인데. 여직원의 이름은 정고은, 29살의 대리였다. 동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의 눈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 앉은 동준과 고은. 밥을 먹던 고은이 젓가락을 들자 동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새끼손가락. 보통 사람보다 길고 가늘게 뻗은 손가락. 그건 집안의 여자아이들에게만 내려오는 특이한 특징이었다. 순간 동준의 숨이 막혔다. 숟가락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고은이 놀라며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고은 씨 생일이 언제지? 저요? 10월이에요. 그 순간 동준의 눈이 흔들렸다. 10월이라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날짜와 겹쳐졌다. 의심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동준은 집안의 시고모를 찾아갔다. 평생 집안의 족보와 내력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고모, 우리 집안 여자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귀 모양, 그리고 새끼손가락 사실입니까? 시고모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 여식들에게는 건너뛰어 그 자국이 내려오지. 귀의 곡선과 긴 새끼손가락, 그건 피로 이어진 증거지. 동주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역시 내가 본 게 맞았어. 머릿속에서는 고은의 얼굴과 혜윤의 미소가 겹쳐지고 있었다. 그 순간 봉인해 둔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도심의 오래된 골목, 허름하지만 정이 묻어나는 작은 식당. 혜윤은 매일같이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그녀 앞에 최근 단골처럼 자주 들르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지난번처럼 구수하게요. 그래, 내 입맛은 나랑 참 비슷하구나. 싱겁지고 않고 딱 좋아하는 것이. 혜윤은 괜스레 고은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 젊을 땐 잘 먹어야 힘도 나지. 고은은 수줍게 웃었다. 사장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왠지 엄마 같아요. 순간 혜윤의 손이 멈칫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엄마라 참 고마운 말이네. 아가씨 보니까 나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네요. 두 사람은 모녀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따스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동주는 마침내 사설탐정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8년 전 송혜윤이라는 여인이 있었소. 고아원에서 자랐고 난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소. 하지만 확인해야겠소. 은혜원 원장을 비롯해 그때 주변 인물들까지 다 조사해 주시오. 탐정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사장님,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관련 기록도 흩어졌을 테고 당시 목격자들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더 붙이고 비용이 든다면 내가 책임지겠소. 반드시 알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당시 혜윤은 임신 8개월이었소. 혹시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닌지도 조사해 주시오. 탐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송혜윤과 아이의 행방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동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그는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혜윤과 아이가 함께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화려한 삶을 사는 여인 민동준의 아내 김민주. 그녀는 겉으로는 기업가의 부인으로 우아하게 자리했지만 속은 늘 허전했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젊은 남자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모임을 즐겼다. 민주 누님, 오늘도 예쁘세요. 한 남자가 건네는 술잔을 받으며 그녀는 능숙하게 웃었다. 어머, 입만 살아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분위기는 달랐다.
딸 민소리는 방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었고 민주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 오늘도 늦었네요.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 문이 닫히자 소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 속 가족의 미소는 이미 오래전에 깨진 껍데기였다. 민주는 화려한 불빛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그녀가 감춰둔 오래된 음모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10월이 되자 혜윤은 또다시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다. 몇 년째 반복되어 온 이넋스플리서벌한 증상이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빵! 순간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다리가 풀리며 몸이 휘청거렸다. 쓰러지는 순간 오래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둠 속 골목,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눈부신 전조등, 손에서 흩어지던 장바구니, 그리고 배를 움켜쥔 채 쓰러지던 그날 밤. 아기 내 아기. 침대 위에 누워 신음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반복했다. 아기를 잃었어. 아니, 내가 낳았나? 의사도 간호사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혜윤의 고통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매년 10월이면 되살아나는 끔찍한 기억의 그림자였다. 며칠 뒤 사설 탐정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동준 앞에 앉았다. 표정은 무거웠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28년 전 그 사고 사망진단서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동준의 손이 떨렸다. 탐정은 종이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목격자 진술은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진술을 번복했고 일부는 돈을 받았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간부가 수사를 중도에 종결시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동준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물었다. 그럼 혜윤은 정말 죽지 않았단 말인가?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덧붙였다.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 그날 송혜윤 씨는 출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은 고의로 지워진 흔적이 있습니다. 순간 동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까지. 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속아왔음을 깨달았다. 진실은 은폐되어 있었고 누군가의 음모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던 것이다. 그 시각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 현관문이 열리자 소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적고 있었다. 엄마, 또 늦었네요. 딸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 너도 알잖니? 엄마가 집안일로 얼마나 바쁜지. 소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치켜떴다. 집안일? 그게 다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거잖아요. 뭐라고? 민주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소리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눈에는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 모양인 거잖아요. 민주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 다물어. 네가 뭘 안다고.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엄마 딸 맞아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지? 그 말에 민주도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정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누구도 모른 척했을 뿐 균열은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받아둔 후 동준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혜윤이 살아있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전해야 한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식당의 문을 열었다. 혜윤은 손님인 줄 알고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그 목소리에 동준의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목소리였다. 혜윤아. 순간 혜윤은 당황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아세요? 동준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했는지 이제 내가 알려줄게. 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눈은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동준은 주머니에서 보고서 한 장을 꺼냈다.
넌 그날 죽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도 세상에 태어났어. 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이? 설마. 동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말했다. 내 식당에 자주 오는 그 아이, 그녀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내가 직접 확인시켜 줄게. 혜윤은 숨을 고르지 못하며 눈을 감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내 딸이 맞는 건가요? 동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판사가 입을 열자 정적이 흘렀다. 본 법정은 1997년 10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재심리한다. 피고인 김민주,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직 경찰 간부, 은혜원 원장 이 자리에 모두 출석했는가? 방청석이 술렁였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던 은혜원 원장과 은폐에 가담했던 경찰 간부가 법정 안으로 호송되어 들어왔다. 검사가 단호히 외쳤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임산부 송혜윤을 사망자로 조작했고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위장 입양시킨 뒤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김민주 피고인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주는 주먹을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들 내 아이와 혜윤의 삶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민주는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난 단지 널 원했을 뿐이야, 여보. 내 사랑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나 방청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증거를 내밀었다. 바로 탐정이었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십시오. 피고인 김민주가 직접 원장에게 돈을 건네며 아이를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절대 입을 열지 마. 돈은 충분히 줄 테니.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분노와 탄식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렸다. 정숙하시오. 잠시 후 판사는 선고를 내렸다. 김민주,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문서 위조, 살인미수, 공권력 남용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된다. 법은 그대들의 죄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유죄. 봉이 울려 퍼지자 민주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경찰 간부와 원장은 고개를 떨군 채 연행되었다. 그 순간 방청석 앞줄에서 혜윤과 고은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십 년 동안 끊어진 줄 알았던 모녀의 인연이 마침내 모든 거짓과 음모를 넘어 되찾아진 것이다. 동주는 조용히 두 사람 곁에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진짜 끝났어.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어. 법정 안을 메운 플래시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날 정의는 마침내 한 방으로 세상을 뒤흔들며 내려졌다.